만지지 마. 내 거야. 폐 컨테이너 앞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가 노란 유치원 가방을 품에 안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얼어 죽어요. 알바를 가던 가난한 고아 청년이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기 어디 있니? 하지만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고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그 치매 할망구 확인해! 위험함을 느낀 청년은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입을 막고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알면 안 돼. 아무도.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또렷하고 분명한 말투였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고 노란 유치원 가방은 뭘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할머니, 여기 있으면 진짜 얼어 죽어요. 한겨울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재개발 지역 골목길이었습니다. 19살 준호는 낡은 자전거 페달을 힘겹게 밟으며 야간 알바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쌓인 눈 위로 자전거 바퀴가 미끄러지자 준호는 급하게 핸들을 꺾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넘어졌다면 뼈라도 다쳤을 상황이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준호는 입김을 내뿜으며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이 동네는 이미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텅 빈 건물들만 남아 있었어요. 통행금지 테이프가 바람에 끊어져 휘날리는 걸 보며 준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그냥 들어섰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배터리 5% 경고음이 울렸어요. 준호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차피 곧 도착할 거라 생각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곳을 지나는데 바람 소리에 섞여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이 끌리는 듯한 아니면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자전거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사람 소리가 맞았습니다.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불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닿는 곳에 노란색 가방 끈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유치원생이 메고 다닐 법한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준호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노인이 컨테이너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노란 가방은 노인의 몸에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방 끈이 손목에 2번이나 감겨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준호는 손목을 잡아 맥박을 느껴보려 했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맥박이 툭툭 끊기듯 약했습니다. 노인의 입술 가장자리에 하얀 거품 같은 숨이 맺혔어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몇 분 안에 끝난다. 할머니, 제발. 준호가 다급하게 노인의 어깨를 흔들자 노인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초점 없는 눈으로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집 가면 안 돼. 목소리는 떨렸고 정신이 혼미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일단 노란 가방을 치우고 노인을 안전하게 눕히려고 가방 끈을 잡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거 만지지 마. 노인이 갑자기 놀랄 만큼 또렷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치며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아까의 힘없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노인은 가방을 놓지 않으려다 앞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준호가 황급히 노인을 붙잡으며 함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차량 불빛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
한 바퀴 더 돌아봐. 준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노인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노인을 부축해 재빨리 컨테이너 문 안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량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들이 숨은 컨테이너 바로 앞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눈을 밟으며 다가왔어요. 지직,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노인의 입을 손으로 살짝 가렸어요. 노인은 이상하게도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유치원이야? 우리 승재 어디 있어? 말투도 눈빛도 목소리 톤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날카롭게 소리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준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은 숨는 게 먼저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컨테이너를 발로 찼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없네. 찾지 마. 이 날씨면 오래 못 버텨. 맞아. 어차피 정신 나간 그 할망구 자꾸 싸돌아다니니까. 그럼 됐잖아. 가자. 남자들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린 후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차량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준호는 차량 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후에도 5초 정도 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알바도 늦었고 이 일에 휘말리면 귀찮아질 게 뻔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이 노인은 정말 얼어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손가락이 굳어있는 노인의 손을 보며 결심했어요. 자신이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장갑은 너무 컸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체온을 조금이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갑자기 또렷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아까의 치매 증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끈 것처럼 말이에요. 왜? 도망 안 가?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신이 또렷하다는 게 한 번에 느껴졌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으면 진짜 죽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은 노란 가방을 꼭 안은 채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노인이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올 거야. 그럼 더 빨리 가야죠. 일단 따뜻한 데로 가요. 준호가 노인을 일으키려 하자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노란 가방을 더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빼앗기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어요. 노인에게 저 가방은 목숨만큼 중요한 무언가였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가방은 할머니가 들고 계세요. 대신 저랑 같이 가요. 노인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키며 생각했습니다. 이 밤이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내일 아침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노인의 말대로 그 사람들이 다시 올까요?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눈길을 걸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눈이 푹푹 빠졌어요. 한 발짝 내딛는데 노인이 휘청하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몸을 지탱하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가요. 다행히 200m쯤 떨어진 곳에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노란 가방만큼은 절대 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가방 끈이 손목에 2번이나 감겨 있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왔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이 황급히 의자를 가져오며 물었어요. 준호는 노인을 의자에 앉히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밖에서 쓰러져 계셔서요. 직원은 노인의 파란 입술과 굳은 손가락을 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거 완전 저체온증 아니에요? 경찰 불러야죠. 아니, 119 먼저 부를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직원의 손목을 잡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신고하면 내가 다시 쫓겨나.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정신 멀쩡한 거 들키면 끝이야.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역시 혼란스러웠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노란 가방을 더 꽉 껴안으며 편의점 구석 벽 쪽으로 몸을 옮겨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안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78살 서정임 씨가 어젯밤부터 실종된 상태입니다. 가족 측은 치매를 앓고 있는 서 씨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에 수색을 요청했는데요. 화면에는 노인의 얼굴이 크게 나오고 있었어요. 준호는 TV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직원도 TV를 보더니 노인과 화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아니에요? 실종자. 아니에요. 준호가 너무 크게 대답하는 바람에 직원이 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준호는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할머니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준호는 알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자신은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거리요.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럼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죠. 잠깐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자 준호는 노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노인은 가방을 안은 채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노인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데 지퍼 틈 사이로 서류 모서리가 살짝 삐져나왔습니다. 준호는 그걸 보았지만 굳이 묻지 않았어요. 직원이 컵라면과 핫팩을 들고 나왔습니다. 준호는 그것들을 받아 노인에게 건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또렷하던 시선이 흐려지더니 초점을 잃었어요. 몸도 앞으로 구부정하게 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가, 엄마 어디 있어? 승재야, 유치원 다녀와야지. 말투도 눈빛도 몸짓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끈 것처럼 말이에요.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직원도 이상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구급차는 다행히 편의점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노인은 다시 또렷한 눈빛을 되찾았어요. 몸도 자연스럽게 펴졌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노인이 일부러 치매인 척하고 있다는 걸요. 직원이 카운터로 돌아간 틈을 타 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연기하시는 거죠? 노인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신 멀쩡한 순간이 제일 위험해. 준호는 천장 구석에 달린 CCTV를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천장 구석에 CCTV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카메라가 윙하고 아주 작게 돌아갔어요. 계산대만 보던 렌즈가 천천히 각도를 바꾸더니 두 사람이 앉아있는 구석 쪽으로 시야가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준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동 추적이야? 노인이 가방을 내려놓으려 손을 움직이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방 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도와주려 손을 뻗자 노인이 다시 그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목숨이야. 준호는 손을 걷었습니다. 노인은 가방을 다시 꼭 껴안으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가방은 이제 노인 몸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나 믿을 거면 오늘 밤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원룸 열쇠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노인은 고맙다는 듯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준호는 직원에게 컵라면 값을 치르고 노인을 다시 부축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는데 밖에서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준호의 원룸은 가까웠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가스비가 아까워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보일러를 켰어요. 방 안은 단촐했습니다. 원룸이라고는 그냥 작은 방에 작은 책상 하나, 이불 한 채, 낡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책상 위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법학개론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 곳곳에 형광펜 자국이 가득했어요. 살림살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벽에 기대 앉았어요. 준호는 자신의 이불을 노인에게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생각해요. 일단 오늘 밤은 경찰 신고는 하루 미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유예하는 거였어요.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곳에서 떨었던 노인은 노곤한 지 이내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휴대폰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알바 출근 시간이 이미 30분이나 지나 있었어요. 준호는 황급히 일어나려다 벽에 기대 잠들어 있는 서정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서정임은 노란 가방을 꼭 안은 채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어젯밤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알바 매니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무단 지각. 이번 달 알바비 10% 감봉이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미 빠듯한 생활비에서 10%가 빠지면 이번 달은 더 힘들어질 게 뻔했습니다. 깼어? 서정임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어젯밤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살았어. 서정임은 가방을 옆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가방 끈은 여전히 손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내리는 발소리, 그리고
복도를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른 층 주민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준호의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3층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준호와 서정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울렸어요. 누구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입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서정임이 창문 밖을 재빨리 확인했어요. 그리고 노란 가방의 위치를 자기 무릎 위로 정확히 옮겨 놓았습니다. 시계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서정임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또렷하던 시선이 흐려지더니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고개도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몸도 앞으로 구부정하게 굽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1초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준호는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관리인이 서 있었어요. 3층 사시는 분이죠? 어젯밤에 이 건물로 노인 한 분 들어오시는 거 봤거든요. 그게... 준호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관리인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정임이 벽에 기대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분이 혹시 뉴스에 나온 실종자 맞는 것 같은데요? 관리인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뉴스 기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문을 더 닫으며 몸으로 가렸습니다. 아니에요. 제 할머니세요. 준호가 말하는 순간 혀가 꼬였습니다. 이사장님. 준호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급히 삼켰습니다. 관리인의 눈썹이 확 올라갔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준호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문을 더 좁게 닫았습니다. 아니요. 할머니요. 할머니?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주민 명단에는 1인 가구로 돼 있는데. 관리인이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서정임과 비교하려 했어요. 급하게 오셔서 잠깐 계시는 거예요. 준호가 거짓말을 반복하는 동안 서정임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언제야? 오늘이 며칠이야? 목소리도 말투도 완전히 달랐어요. 관리인이 휴대폰을 내리고 서정임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서정임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승재가 학교 갔나? 내가. 이름이 뭐였지? 관리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가 심하시네요. 그래도 실종 신고 들어온 분 같으니까 경찰에.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연락드릴게요. 가족이니까요. 준호가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관리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그럼 빨리 연락하세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관리인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서정임의 눈빛이 다시 또렷해져 있었어요.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연기였다는 듯이 말이죠. 할머니, 지금 일부러 그러신 거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신 멀쩡하면 더 위험해. 왜요?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서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어요. 대신 노란 가방을 한번 내려놓을까 말까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이 가방 끈에 닿았다가 다시 멈췄어요. 결국 서정임은 가방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한 번 더 단단히 감았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는 말씀해 주셔야. 아직은 안 돼. 서정임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잠시 준호를 관찰하듯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학생이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임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알바 영수증을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고등학생은 아니고 대학생? 아니면 재수생?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서정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나 믿을 거면. 서정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줘. 일주일이요? 할머니, 그게. 그때까지 들키면. 서정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끝이야.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준호는 그 눈빛을 보며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정임이 다시 말했어요. 대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줄게.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통장을 펼치자 빨간 글씨로 월세 납부 기한 D-5라고 메모된 부분이 보였습니다. 잔액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준호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숨어야 하는지만 알고 싶어요. 서정임은 한동안 준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공범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넌 나를 도왔잖아. 서정임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부재중 전화였습니다. 발신자는 삼촌이었어요. 7통째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걸려오는 번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서정임이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안 받아? 받으면 안 되는 전화예요. 준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서정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띠링. 준호의 휴대폰에 푸시 알림이 떴습니다. 실종자 긴급 공개 수배, 서정임 78세 치매 환자, 목격 시 즉시 신고 요망. 준호와 서정임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서정임을 원룸에 숨긴 채 조심스럽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멈칫했고 문 손잡이를 나갈 때마다 2번씩 확인했습니다. 창문 커튼 틈으로 밖을 살피는 게 습관이 됐어요. 서정임도 준호도 쫓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준호는 알바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눈은 그쳤지만 대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비는 눈보다 더 차가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서정임이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같은 길을 달렸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지나는 지름길이었어요. 비 오는 길은 눈길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빗물이 앞유리처럼 눈을 가렸어요. 무릉덩이에 자전거 바퀴가 빠질 때마다 준호는 멈칫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쌓인 그 골목을 지나는데 준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전 이곳에서 서정임을 발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빗소리가 거세게 울렸어요. 그 빗소리에 섞여 뭔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자전거를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준호는 자전거에서 내렸습니다. 컨테이너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설마 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이미 서정임 때문에 충분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누군가를 돕는다면. 하지만 준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준호가 어깨를 흔들자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혈당. 남자가 겨우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았어요. 예전에 알바하던 식당에서 한 손님이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급하게 초콜릿과 음료를 먹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잠깐만요. 제가 뭔가 구해올게요. 준호는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렸습니다. 초콜릿과 이온 음료를 사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행히 남자는 아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빨리요. 준호가 이온 음료 뚜껑을 열어 남자 입에 대주었어요. 남자는 힘겹게 몇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한 조각 먹었어요. 잠시 후 남자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숨도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남자를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준호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접수를 받으며 물었어요. 환자분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그럼 환자분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 지갑이나 신분증이 있나요? 준호는 남자의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신분증도 없었어요. 간호사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록하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신원 불명이면 일단 응급처치 먼저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하며 남자를 응급실 안쪽으로 옮겼어요. 준호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며 양복을 입은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비서 같았어요. 최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간호사가 응급실 안쪽을 가리키자 비서는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사의 걸음이 빨라졌어요. 간호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분 대신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복도에 울렸어요. 준호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복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준호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회장님을 발견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비서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준호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비서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연락처 남겨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꼭 인사드리고 싶어 하실 겁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병실 앞을 지나 복도를 걷는데 반대편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스쳤습니다. 준호와 그 여자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준호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비서가 뒤따라 나오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 이름은? 비서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강호입니다. 준호는 그 이름을 들었지만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했어요. 준호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빗속을 달리며 생각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굴 구한 거지?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원룸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어요. 서정임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응, 왔구나. 서정임이 작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과 김밥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 매번 컵라면이나 김밥이라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목숨을 빚지고 신세를 지고 있는데. 많은 건 아니었지만 나눠 먹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준호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똑. 준호와 서정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정임의 눈빛이 순식간에 흐려졌어요. 치매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혹시 이준호 씨? 네, 맞는데요. 며칠 전 저를 도와주신 분이시죠? 준호는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빗속에서 쓰러져 있던 그 남자였어요. 아, 그때 제가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최강호라고 합니다. 최강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어디야? 승재, 승재야. 서정임의 목소리였습니다. 최강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안에 누가 계십니까? 준호가 당황하며 문을 몸으로 가렸어요. 친구 할머니세요. 최강호는 한동안 문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승재라는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최강호의 눈빛이 심각해졌어요. 혹시 그분 서정임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서 이사장님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단 후원자로 남아 있고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강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정임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어요. 최강호가 서정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서정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흐렸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최강호? 서정임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네, 이사장님. 저예요. 최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실종 소식을 듣고 정말 어떻게 날 찾았어? 서정임이 물었습니다. 우연히 이 청년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를 드리러 왔다가 최강호가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승재 이름을 듣고 알았습니다. 서정임은 한동안 최강호를 바라봤습니다. 넌 아직도 재단을 후원하고 있니? 네, 이사장님. 그럼 재단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구나. 서정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최강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윤재혜 씨가 이사장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준비 중이고요. 알고 있어. 서정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지 못하는구나. 최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입장이 재단 내부 일에 직접 개입하기엔 복잡합니다. 후원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고 윤재의 측과도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 이해해. 넌 내 위치가 있으니까. 서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강호가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보는 드릴 수 있습니다. 길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최강호가 명함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름만 적힌 명함이었어요. 이준호 씨,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최강호가 서정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재단은 지켜야 합니다. 알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서정임이 말했습니다. 최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재희의 움직임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마워. 서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강호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서서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이준호 씨, 이사장님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강호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준호와 서정임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믿어도 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최강호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야. 하지만 직접 나서진 못해. 입장이 있으니까. 서정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 명함 잘 간직해. 준호는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최강호의 차가 건물 앞에서 떠나고 있었어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눈을 뜨자 서정임이 창가에 앉아 노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햇살이 가방 위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잠이 안 와서. 서정임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치매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서정임이 가방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정임 옆에 앉았어요. 서정임은 가방 지퍼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듯이 말이죠.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지익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가방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오래돼서 색이 바래 있었어요. 서정임이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재단 설립 초기 기록이야. 서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한 페이지를 넘기자 밑줄 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학금과 생활비는 반드시 분리. 이게 원칙이었어. 섞으면 누군가 악용할 수 있거든. 서정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정임이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내는 걸 봤어요.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젊은 서정임이 한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바로 지금 서정임이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노란 가방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서정임이 사진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승재 옷에 유치원 입학?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교통사고로 갔어. 서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치매 증상이 심할 때 이 가방에 집착했나 봐. 그래서 다들 의심하지 않게 정신이 돌아왔을 때 몰래 여기에 중요한 것들을 모아놨어. 다시 정신이 온전치 못해도 이 가방만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정임이 왜 가방을 절대 놓지 않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서정임이 가방을 다시 무릎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엔 추억만 있는 게 아니야. 서정임이 가방 안쪽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안감 부분을 살짝 눌렀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는 것 같았어요. 이중 안감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여기에. 서정임의 손이 안감 지퍼에 닿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이건 마지막에. 왜요? 지금 꺼내면 돌이킬 수 없어. 서정임이 손으로 안감을 다시 가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서정임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또렷하던 시선이 흐려지더니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입도 반쯤 벌어졌습니다. 0.5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준호는 가방과 수첩을 재빨리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여성인재양성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2명인 것 같았어요.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40대, 한 명은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시선은 문틈 안쪽을 계속 탐색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분 보셨나요? 나이 든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서정임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주저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는데요.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요. 이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가 말하며 준호 뒤쪽을 살폈습니다. 눈빛이 관찰하듯 날카로웠어요. 준호는 문을 더 좁게 닫으며 몸으로 가렸습니다. 여기는 못 봤어요. 혹시 안에. 그때 이불 속에서 지퍼 금속이 짤랑하고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수첩을 숨기느라 급했기 때문이었어요. 문 밖 남자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방금 안에서 소리 났죠? 준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끼며 바로 그 순간 서정임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승재야? 나이든 남자가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두 남자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안에 누가 계신 것 같은데요? 제 할머니세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주저함이 전혀 없었어요. 나이든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혹시 보시면 연락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두 남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문을 닫고 등을 문에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정임의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고마워. 서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준호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려다봤어요. 두 남자가 건물을 나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윤재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어요? 윤재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시어머님, 아직 살아계십니다.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그게 정확한 위치는 아직. 윤재희는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직 살아있다니까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준호의 원룸에서 서정임이 노란 가방을 다시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을 곳이 없어질 거야. 준호는 서정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최강호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름만 적힌 명함이었어요. 준호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움을 청해야 할 때인가. 이틀 후 준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대학교 법학과 합격을 축하합니다. 등록금 납부 안내. 준호는 문자를 보고 잠시 멍했어요. 법대 합격. 1년 동안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단 5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문자 아래쪽에 등록금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통장 잔액을 떠올렸습니다. 알바비 감봉 때문에 더 부족해진 금액이었어요. 합격했구나. 서정임이 준호 어깨 너머로 문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근데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삼촌이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준호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삼촌. 야, 이준호.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디야, 지금? 삼촌 이태식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집에 있는데요. 주소 보내.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거절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삼촌이 온대요. 준호가 서정임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란 가방을 이불 속에 숨겼어요. 3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노크라기보다는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준호가 문을 열자 이태식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좁네. 이태식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 앉은 서정임을 봤어요. 뭐야, 저 할머니는? 친구 할머니세요. 준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태식은 서정임을 한번 쳐다보더니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번 달 알바비 받았지? 삼촌, 이번엔. 뭐? 또 없어? 야, 내가 널 키운 게 몇 년인데. 보육원에서 데려온 거 잊었어? 이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삼촌이 후견인이어서. 후견인이니까 내 돈도 내가 관리하는 거 맞잖아. 통장 내놔. 이태식이 손을 내밀었어요.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삼촌, 이번엔 정말 안 돼요. 등록금 내야 해요. 등록금? 무슨 등록금? 법대. 합격했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태식은 비웃듯 웃었어요. 법대? 너 같은 놈이 법대를 가? 웃기네. 그런 돈 어디 있어? 그래서 알바비랑 모아둔 거 합치면 그게 다 내 거야. 보육원에서 널 데려온 게 누구인데. 내가 없었으면 넌 지금도 거기 있어. 이태식의 목소리가 준호의 트라우마를 건드렸습니다. 준호는 책상 서랍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서랍 손잡이에 닿았다가 멈췄어요. 한 박자 망설였습니다. 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서정임을 봤습니다. 서정임은 또렷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안내. 이태식의 목소리가 고함처럼 울렸습니다.
준호가 서랍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승재 어디 갔어? 서정임이 갑자기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태식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팔을 잡았습니다. 승재야, 엄마 여기 있어. 야, 뭐야 이 할머니. 이태식이 서정임의 손을 뿌리쳤어요. 서정임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서정임을 붙잡았어요. 삼촌,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귀찮게 하잖아. 빨리 서랍이나 열어. 이태식은 서정임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서정임을 벽 쪽에 앉히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과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간 모은 알바비 현금이었어요. 이태식이 통장과 봉투를 모두 가져갔어요. 알바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삼촌이 법적 후견인이라 통장은 여전히 삼촌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비는 현금으로 받아 따로 모아두고 있었어요. 이태식이 돈을 전부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게 다야? 삼촌, 그게 등록금이에요. 제발. 이태식은 책상 위에 떨어진 등록금 고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착각하지 마라. 내 부모가 널 두고 먼저 떠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너 같은 짐을 누가 감당하겠니?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벌어다주는 기계로 살 때가 가장 가치 있는 거야. 이런 쓰레기 합격증에 마음 뺏기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이 합격증?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고지서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2번, 3번. 종이 조각이 눈처럼 바닥에 흩어졌어요. 준호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돈을 뺏긴 게 아니라 꿈을 찢긴 느낌이었어요. 등록금은 내가 또 알바해서 벌어봐. 난 급한데 쓸 데가 있어. 이태식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제때 보내. 알았지?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봤어요. 서정임의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치매 연기를 멈췄어요. 서정임이 준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을 배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정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록금, 내가 도와줄게. 서정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대가가 뭔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실 지켜주면 돼. 서정임이 말했습니다. 내 짐같이 지고 넌 법 배워.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납부 기한은 내일까지였습니다. 준호가 고지서를 주워들고 다시 펼쳤습니다. 알겠어요.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진실 지킬게요. 서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준호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건물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이태식의 차였습니다. 엔진이 꺼져 있었지만 누군가 안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차 안에서 휴대폰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제 준호는 단순히 서정임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실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보다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성인 재양성 재단 서정임 이사장 실종. 치매 악화로 가족 우려. 기사를 클릭하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족 측 대리인은 서정임 이사장이 최근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재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단 이사회는 긴급 소집을 통해 운영권 승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준호는 서정임을 보았습니다. 서정임은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서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요? 프레임. 날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 서정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준호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잠깐 문 열어주시겠어요? 준호와 서정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정임의 눈빛이 순식간에 흐려졌어요. 치매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건으로 왔습니다. 혹시 이분 보셨나요? 경찰관이 서정임 사진을 보여줬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이 건물 관리인이 며칠 전 노인 한 분을 봤다고 신고했거든요. 혹시 아내? 경찰관이 방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그냥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곧 몸으로 입구를 가렸어요. 제 할머니세요. 실종자 아니고요. 경찰관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실 겁니다. 심리적 압박이었어요. 준호는 문을 더 좁게 닫았습니다. 서정임이 그때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병원이야? 주사 맞으러 왔어. 경찰관이 서정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환자시군요. 실례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경찰까지 움직이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똑똑똑.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윤재희였습니다. 시어머니 계시죠? 윤재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어요. 누구세요? 서정임 이사장 며느리예요. 시어머니 어디 계세요? 윤재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모르는데요. 준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재희는 준호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실종자 은닉은 중범죄예요. 형법 제151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죠. 윤재희가 법조항을 읊듯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지금 신고하면 당신도 공범이고요. 유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없다니까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재희는 잠시 준호를 노려보다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시어머니 보시면 연락 주세요. 가족이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윤재희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경찰 신고하면 당신도 공범이에요. 윤재희가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편의점 CCTV 백업 파일입니다. 확인하세요. 준호는 문자를 보고 최강호를 떠올렸습니다. 문자에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준호가 링크를 클릭하자 파일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정임을 처음 발견한 날 밤에 편의점 CCTV였어요. 준호가 서정임을 데리고 들어온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계속 이어졌어요. 준호와 서정임이 나간 후 30분쯤 지나서였습니다. 2명의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편의점 직원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남자는 재단 직원이었어요. 며칠 전 준호 방을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이 더 이어졌습니다. 재단 직원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탔습니다. 차 뒷좌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어요. 준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윤재희였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재단 계좌 흐름 확인하세요. 재개발 보상금 항목. 준호는 서정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서정임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야. 이제 움직여야 해. 준호는 휴대폰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다시 그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CCTV를 직접 확인했어요. 최강우가 보낸 파일보다 더 긴 영상이 있었습니다. 서정임이 컨테이너에 버려진 날 밤의 영상이었어요. 화면에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재단 소유 차량이었어요. 2명의 남자가 서정임을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정임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쿵. 서정임이 눈길에 내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들이 서정임을 컨테이너 옆에 내려놓고 차에 탔습니다. 준호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삼촌 이태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이준호. 요새 뭐해? 알바요. 경찰이 너 찾아갔다며? 이태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됐어. 근데 다음 달 알바비 까먹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최강우의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이준호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확인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윤재희가 곧 재단 이사회를 소집할 겁니다. 최강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도와주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보를 전달할 뿐이었어요. 그날, 이사회에 나타나세요. 어떻게요? 그건 준호 씨가 정해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서울 강남 재단 사무실에서 윤재희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로요. 안건이 뭡니까? 시어머니 무능력자 선언. 치매로 판단 불가능 상태니까 재단 운영권 승계. 법무팀 검토는 완료됐습니다. 그럼 진행하세요. 윤재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호의 방에서 준호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을 시간이었어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2월 23일 일요일 여성인재양성재단 본부 건물 3층 대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15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무거웠어요. 회의실 정면에 윤재희가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앞에 두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재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오늘은 저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날입니다. 30년 전 오늘 제 남편 승재가 하늘로 떠났습니다. 윤재희가 잠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어요. 그리고 오늘 시어머님의 건강 상태와 재단 운영권 승계를 논의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님께서는 현재 실종 상태이며 최근 치매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재단의 법적 책임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 보상금 협상이 이번 주 내로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소견서와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팀 검토도 완료됐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준호와 서정임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이사들이 일어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살아계셨어요? 윤재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로잡았어요. 어머님, 윤재희가 서정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오늘은 승재 기일이에요. 제발 조용히 계세요. 서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노란 유치원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윤재희가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치매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윤재희가 잠시 멈췄다가 공식적인 톤으로 선언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진술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이 서정임을 바라봤어요. 서정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꼭 안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모시고. 윤재희가 서정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정임이 윤재희의 손을 뿌리쳤어요. 윤재희가 다시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판단 능력을 상실하신 상태입니다. 재단 보호를 위해 기일이라. 서정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승재를 죽여놓고 기일을 챙기니 참으로 가증스럽구나.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정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있던 노인이 천천히 입술을 닫았어요. 흐릿했던 눈동자에 차가운 이성이 서렸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졌어요. 나 정신 멀쩡합니다. 서정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윤재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오늘이 며칠이죠? 서정임이 물었습니다. 2026년 2월 23일 일요일입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일이고요. 서정임이 대답했습니다. 2월 23일, 30년 전 아들 승재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진실이 되살아나는 날이었습니다. 서정임이 잠깐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사장님이 정신이 또렷하시네. 치매가 아니었어? 윤재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간헐적 치매 증상이시잖아요. 지금 잠시 또렷하신 거고 간헐적이 아닙니다. 서정임이 윤재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기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서정임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치매 환자로 불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하지만 나는 그 비참함을 방패로 삼아야 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서정임이 노란 가방을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가방, 다들 궁금하셨죠? 서정임이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수첩과 사진들을 꺼냈어요. 재단 설립 초기 기록입니다. 이사들이 가까이 다가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정임이 가방 안쪽을 더듬었어요. 이중안감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임시직인 그리고 비공식 회의록 사본입니다. 서정임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재개발 보상금 400억 원 횡령 시도 증거예요. 윤재희 씨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 이체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서정임이 서류들을 펼치다가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승재. 아이가 그린 하트 그림도 함께 있었어요. 서정임이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넣었습니다. 윤재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치매 때문에. 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것도 착각인가요? 준호가 휴대폰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CCTV 영상이 회의실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서정임이 컨테이너에 버려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재단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두 명의 남자가 서정임을 눈길에 내려놓고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야. 다른 이사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윤재이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스스로 컨테이너에 가셨다고요? 준호가 윤재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준호가 휴대폰에서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윤재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없네. 얼어 죽었겠지. 회의실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녹음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준호가 다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윤재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할망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치매 걸려서 다행이야. 23일 전까지만 안 나타나면 돼. 이제 슬슬 정리할 때 됐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윤재이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재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맥락이요? 서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 죽게 만들려고 한 게 맥락인가요? 준호가 서류 뭉치를 이사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윤재희 씨, 당신이 재개발 보상금 400억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승계를 진행하려 했죠. 준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태식 씨 지금 도망 못 갑니다. 준호는 서류 한 장을 이사들 앞에 내려놓았어요. 후견인 자격 정지 및 계좌 지급 정지가 압류 신청서 접수 확인. 어젯밤 접수했고 방금 전 지급 정지 처리됐습니다. 윤재희 씨가 보내던 입마금 돈, 그 계좌 흐름도 같이 묶였어요. 준호는 휴대폰에서 짧은 녹취를 재생했습니다. 이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이가 시킨 거야. 23일 전까지만 안 나타나면 된댔어. 회의실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그에게 입마금 돈을 보내왔다는 사실까지요. 윤재이가 뒤로 물러서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예요. 저는 단지 뭐죠? 서정임이 물었습니다. 재단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내가 방해돼서? 윤재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이 치매라서, 판단을 못하셔서, 제가 재단을 지킨 게 아니라 빼앗으려 했죠. 서정임이 말했습니다. 서정임이 천천히 윤재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노란 가방을 들어 보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이야, 넌 내가 기억을 잃길 바랐겠지. 그래야 내 죄도 사라질 테니까. 서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안하구나. 내 아들 승재가 메고 있던 이 가방의 온기가, 그리고 이 아이 준호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매일 지옥 같은 기억 속에서도 깨어있게 만들었단다. 윤재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말 믿지 마세요. 저 할멈이.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윤재희 씨죠? 유기치사 교사 및 재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윤재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할멈이 치매 아니었어? 윤재이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왜 멀쩡한 척을? 왜? 서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윤재이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윤재이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가시죠. 윤재이가 끌려나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 할멈 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정임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노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으며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사회 계속하시죠. 오늘 안건이 뭐였죠? 서정임이 작게 웃었어요.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회의실 뒤편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방패를 내려놓은 순간 서정임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났어요. 윤재이가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법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서정임이 함께 있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이태식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야, 이준호.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후견인 자격 박탈, 횡령 및 범죄 은닉 방조. 징역 7년. 법정방, 이태식은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내가 키웠어. 내가 없었으면. 준호는 처음으로 이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키운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담보로 도박하신 거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도관이 이태식을 끌어당겼어요. 복도 끝에서 기자가 외쳤습니다. 보육원 출신 조카 돈 갈취 사실입니까? 이태식의 얼굴에서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모아둔 모든 기록들 덕분이었어요. 이태식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서정임이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했어. 그날 오후 재단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장학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정임이 이사들 앞에서 말했어요. 고아 출신 학생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들에게요. 특히 법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정임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첫 장학생은 이미 정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10년 후 서울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문패에는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변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30살이 된 준호는 이제 당당한 변호사였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옷차림이 낡았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했던 김민수입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준호가 의자를 권했어요. 청년이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육원 출신인데요. 후견인이 제 돈을 전부.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10년 전 자신을 떠올렸어요. 접수하겠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비는 제가 돈이 없어서. 청년이 말을 흐렸습니다. 변호사비 받지 않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제가 받은 거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받았거든요. 청년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작게 웃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재단 자료실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오시는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돌아보니 최강호가 서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최 회장님,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변호사 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최강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난 그저 길을 알았을 뿐이에요. 최강호가 노란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넌 길을 바꿨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강호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네요. 최강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도움은 필요 없겠군요. 준호는 최강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서정임은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서정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됐어요.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누구세요? 서정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서정임 옆에 앉았습니다. 저 이준호예요. 할머니 기억하세요? 서정임이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우리 아들 변호사 됐어. 서정임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손자예요. 아들 아니고요. 준호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서정임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손자, 변호사 됐구나. 서정임이 작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서정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10년 전 눈 오는 밤 컨테이너에서 만났던 그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버려진 사람은 없었어. 그냥 아직 서로를 못 만났을 뿐이었어. 준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변호사 배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서정임과 준호가 재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노란 유치원 가방을 든 어린 승재의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그 사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지켜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